세계 미래 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입니다. 현금의 종말이 다가온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2015년 애플의 CEO 팀 쿡은 아일랜드의 한 대학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핀테크의 발달로 현금을 이용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란 얘기다. 당시만 해도 혹시 애플페이 홍보를 위한 전략적인 사전 작업인가 하는 의심에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생활에서 현금 사용 비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갑을 열고 지폐 한 장 꺼내보라. 지폐는 물리적으로 실제하며 당신은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1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져지던 종이돈과 동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몇 년 안에 지갑이 없어지고 우리는 가상화폐만 사용할 수도 있다. 지갑에서 지폐나 동전을 꺼내 물건값을 지불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는가? 최근 1년간 현금으로 물건을 샀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 횟수를 가늠해보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택시를 타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현금을 단 한 푼도 들고 가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버와 리프트를 사용하면 지갑 없이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다. 아마존고나 우버이츠처럼 계산원이 없는 매장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프랑스 법원,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하다. 2020년 2월 프랑스 낭테르 상무법원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했다. 여기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처럼 개별화할 수 없는 대체 가능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깔려 있다. 이러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화폐나 금융 자산으로 간주하게 되는 만큼 시장에서 여러 파급 효과가 생긴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페이미엄과 암호 투자회사 비트스프레드 사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 2014년 페이미엄은 비트스프레드에게 1000 비트코인을 대출해 주었다. 그런데 2017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로 비트코인 캐시가 생겨나며 비트스프레드는 대출한 1000 비트코인뿐 아니라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 캐시 1000개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시가 약 35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캐시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이 사건을 두고 프랑스 법원은 비트코인 대출을 소비자 대출로 인정했으며 해당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스프레드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로 비트코인은 돈과 마찬가지로 대체 가능한 자산이라고 결론 지어졌다. 더 이상 돈을 찍어내지 않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덴마크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화폐 발행을 공식 중단하고 핀란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하기로 했다. 새 지폐나 동전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계속 감소해왔고 향후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등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등 전자결제 사용의 급증으로 현금 사용이 꾸준히 감소했고 심지어 노숙자도 현금 대신 모바일페이로 기부를 요청할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고액 지폐는 도난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많아 사실 각국 중앙은행의 골칫거리였다. 이를 해결할 적절한 대안이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대표적인 복지국가이기에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산이 필요하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자결제 방식은 탈세를 막거나 지하 경제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덴마크 금융 서비스 기관인 뉴크레딧의 경제 전문가 요한 율 옌센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캐시 프리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모바일 결제 시장의 부상.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6년 탈세와 부패를 방지하는 등 지하 경제를 축소하기 위해 캐시리스 사회를 선언했다. 그리고 고액 지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86%를 회수했다. 물론 급작스러운 화폐 개혁의 충격으로 초반에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도 꾸준히 상승하며 안정세를 찾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늘어난 것도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3억 9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의 사용자 수를 넘어선 수치다. 시장조사 업체인 이마케터는 2022년에는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4억 9천만 명으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의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자 세계적인 투자자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가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도 모바일 결제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구글, 페이스북,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인도 시장으로 진출했다. 도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진다.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5월 10일 직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록다운이 끝난 후에도 집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2개월 후 직원들에게 출근 의사를 물었더니 그중 20%만이 사무실로 돌아오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집에서 일하는 방식을 전면 시행하는 첫 번째 회사가 되는 것을 고려하며 트위터에서는 이제 재택근무가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재택근무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까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정에서 작업용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1,000를 지급하기로 했다. 포춘 100대 기업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채택하다. 현재 미국에 소재한 기업들은 정부의 지침과 사회적 우려에 따라 출퇴근 대신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IT 분야의 경우 클라우드 등 온라인 기반의 근무 환경을 잘 갖추고 있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에 보다 적극적이다. 트위터의 경우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3월 초에 최초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하도록 권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포함한 다른 여러 기술 기업들도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원격근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재택근무 연장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구글의 경우 2020년 연말까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가 그 기간을 연장했다.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할 필수 인력이 아닌 직원은 2021년 6월 말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도 10년 안에 전 직원의 절반이 원격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재택근무가 뉴 노멀이 될 것임을 확인시켜줬다. 캐나다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의 CEO 토비 루트케도 역시 사무실 중심주의는 끝났다고 말하며 내년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후에도 가급적 대부분의 직원이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캐나다의 IT 기업 오픈텍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120개에 달하는 사무실 중 절반 이상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IT 기업뿐만이 아니다. 미국 뉴욕의 미디어 업체인 스키프도 7월 리스 기간이 만료되자 뉴욕 본사의 임대를 중단했다.
네. 이렇게 여러 유명한 실리콘밸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기업들까지 도심 속의 임대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렇게 사무실 리스를 만료되는 순간 그만두기까지 아마 많은 고민과 결정을 했을 텐데요.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 같네요. 한국의 서울, 특히 강남에 많이 몰려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만약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보편화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코로나 이후 미국 도심 오피스의 공실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 직장인들은 집에서 일을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재택근무가 비용과 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임을 깨달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뉴욕 등 대도시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했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대폭 줄자 미국 기업들은 임대료가 비싼 도심 사무실을 떠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 역시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 쾌적하고 집값이 싼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는 추세다. 뉴욕을 떠나 교외 지역인 코네티컷으로 이주한 사람이 작년보다 2배 더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빽빽한 도심 아파트 지역을 벗어나 교외의 타운하우스로 이주하거나 자연이 있는 곳, 즉 도시 밖으로 나가 도심 인구 집중과 혼잡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로 인해 도심의 부동산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지역의 임대료는 30% 가까이 떨어졌다. 애플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는 14.3%, 페이스북이 자리한 멘로파크는 14.1%, 펠로알토는 10.8% 하락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줌퍼에 따르면 20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의 방 1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2019년 6월에 비해 11.8% 하락했다. 임대료가 상승하던 샌프란시스코의 월세가 하락하는 일은 전례 없는 일이니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짐작 가능하다. 이처럼 뉴욕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주택 임대료는 급락한 반면 교외 지역의 주택거래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뉴욕 맨해튼 집값은 25% 급락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원룸 임대료는 12% 떨어졌다. 도심 임대용 아파트 공실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임대료도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갑자기 늘어난 교외 지역 주택 수요를 재택근무 증가와 연결해 볼 수 있다. 미국 데이터 분석업체 스트리트 이지에 따르면 7월 임대 매물로 나온 뉴욕시 주택은 총 6만 7,300여 가구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공실 상황을 맞았다. 이처럼 임대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맨해튼 일대의 7월 평균 임대료는 3,167달러로 1년 전보다 10% 떨어진 수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 대학의 로버트 슐러 교수는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교외 주택 수요가 늘고 반대로 도시는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재택근무가 영구히 지속된다면 이제 사무공간 확대를 위한 부동산 매입이나 화려하고 큰 사옥은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 기업들이 사무공간을 줄이고 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확산으로 업무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기업이 도심을 떠나면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식당가, 극장가 등 관련된 다른 산업들 역시 줄줄이 쇠퇴하거나 소멸한다. 네. 이렇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되면 도심 한가운데 사무실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와 관련된 식당과 커피숍 등등 모든 산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2030년 강남에 신축 건물이 들어설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의 도심지인 시청, 을지로, 충무로에 있는 빌딩 사무실이 하나둘 비기 시작하면서 공실률이 20%를 넘는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상권 등에서도 9%에 달하는 공실률이 나타났다.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굳이 값이 비싼 시내 중심에 회사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회사들이 서울 도심보다는 값싼 외곽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는 중이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 많은데 이들이 서서히 재택근무로 돌아서면 빌딩들의 공실률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 기업들도 텅텅 비어가는 사무실에 굳이 출근할 이유가 없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삼성그룹은 최근 2년간 서울 도심에 있는 삼성 빌딩들을 3조 원어치 팔았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사무실이 값비싼 시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지리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점점 확대되면서 샌프란시스코처럼 강남도 사무실 공실률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공실률이 급증하면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던 이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며 건물의 값도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도심 인구 집중은 출퇴근으로 이루어지는데 2020년이 원격 근무의 원년이 되면서 2030년에는 강남의 신축 건물이 임대를 위해서 들어서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오늘 세계 미래 보고서 2021년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박영숙 저자의 책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